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필자가 금강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엄마에게 그 뜻을 말해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팔순노모를 위한 금강경 해설.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판사 신압으로, 저자 황인철.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날이죠. 체르노빌과 더불어서 원전의 심각한 위험성을 세계에 경고한 아주 엄중한 날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미래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후쿠시마 이후의 사회를 위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바로 탈핵을 바꾸고 꿈꾸는 세상, 탈바꿈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 가운데 한 분인 신경준 서울 숙문중학교 환경선생님을 모시고 후쿠시마 이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을 멸종위기종 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셨나요? 환경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중학교이고요. 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이 2000년부터 학교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국에서 70여 명의 환경 선생님들이 이제 신규 임용이 되어서 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는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과감하게 들고 나왔죠. 그렇죠. 예. 4대강과 함께.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환경교사가 네. 정말 전국적으로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겠구나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바로 그 해부터 환경교사는 전국에서 한 명도 선발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큰일을 하셨군요. 네네. 환경교사들을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 70여 분의 선생님들은 아직 계십니까? 이분들이 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 이제 전과, 탁과, 왜요? 전보를 내는 거죠. 환경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끔. 아니 환경이 말이에요. 점점 심각해지고 그 프란치스코 교황마저도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전 세계 모든 신자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비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이 판에 아시아 동북아의 작은 반도 국가인 한반도 남단에서는 환경교사들을
전부 전과해서 환경이라는 과목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키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지금 전국에서 14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네트워크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4명이요? 네. 전국을 14명의 환경교사가 만나고 있는 거죠. 아, 네. 이게 정말 저는 갑자기 독수리 오영재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끈끈한 14명이 네. 행복한 이벤트들을 펼치고 있죠. 한국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독수리 오영재가 지구를 지키는 심정으로 네. 14분의 환경 선생님들이 지금 한국의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을 전공을 하신 겁니까? 대학에서? 사실 저의 생각은 네.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성장기 때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공과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을 하고 네. 건축대학원을 다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졸업할 시점이 되니까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다시 환경교육을 대학원에서 또 전공을 하게 된 거죠. 저희 20대를 대학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유, 네. 네, 그러니까 그 공부를 위해서 진학을 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연장하게 네, 된 거죠. 취업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뭐 네. 선생님 좋잖아요. 네, 처음에 공부했었던 건축도 태양광 건축이었고 네. 볏짚 건축이라고 하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공부했다가 그 자원과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환경교육을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지금 현재 한국 환경교사 모임 대표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네. 14분의 대표신 거죠? 공동대표로서 이제 저하고요. 네. 경기도 숭신여고의 김강석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현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다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한테 환경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저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중학생들 때문이다. 중이병이라는 중이병. 말들을 많이 하시죠. 네. 특히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이 이 환경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전부 국영수를 중심으로 유치원부터 그렇죠. 준비를 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환경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전 궁금한데요. 좀 어떤가요? 교실 안에서 우리 아이들 환경교육에 어떤 입장인가요? 중학교 시기가 사실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급격한 성장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말 못할 성장통을 부모나 교사나 또는 사회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탁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생명 존중감 그리고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서 환경을 알게 되면 생태계와 생물종, 기후변화, 자원과 에너지, 지속가능한 삶,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모습들을 다 알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이 지구인으로서 어떤 환경적 실천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나의 성장통은 지구에서 작은 존재 중에 하나이구나 네. 라는 것을 통해서 나 이외의 다른 생명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이들이 크고 넓어질 것 같아요. 그냥 교실 안에서 맨날 막 단어 시험 보고 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엄마는 맨날 학원 가라 그러고 집에 가면 아빠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게 뭐야 나는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고민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청소년기 특히 중학생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학생들이 지구인의 자세로 네. 환경을 공부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우선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우선 생명 존중의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쓰는 전자제품들의 플러그 또는 전등을 끄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들을 하는 그 활동의 연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네.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아주 약한 생명들이 북극곰이나 펭귄들이 멸종해가는 것이 노출된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실천은 스위치를 끄는 활동이고 네. 플러그를 뽑는 활동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북극곰이나 펭귄들을 살리기 위한 각각의 단체들을
알아내고 후원하는 활동을 직접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지식이 실천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에는 환경 과목을 배울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14분의 환경 교사를 1,400명 혹은 14,000명으로 늘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각 집마다 지금 중학생 애들 있는 집들은 막 쟤를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미치겠다 막 이런 엄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일단 학교 수업 시간에 환경 과목만 있어도 아이들이 좀 내가 왜 살고 이 지구에서 나란 존재는 어떤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렇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정부가 환경교사들을 확대해서 이 질풍노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너희들은 지금 교실 안에서 쪼잔하게 국영수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렇죠. 지구인의 자세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바도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까? 딴 공부하거나 정말 친구들이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워요. 중학생 아이들이요. 아 그래요? 제가 있는 학교는 남자 중학교인데도요. 환경을 지식으로 1시간 내내 수업을 한다라고 치면 다른 과목처럼 졸 수도 있고 다른 짓을 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태계 생물종 공부를 하다가 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나 이외의 다른 생명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라는 프로젝트 활동을 접근을 하게 되면 이 1시간이라는 수업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과 후, 주말, 방학 동안 이 학교 밖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친구들이 소위 꿍꿍이라고 하게 되죠.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성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서울 시민들 또는 한국인들 또는 TV, 영상,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과 자신의 삶이 공유되고 있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돼요. 요즘엔 TV 뉴스가 모바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이 와 내가 이렇게 지구에서 다른 사람과 내 삶을 공유할 수 있구나라는 굉장한 성취감을 얻게 되는 중학생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각 학교에 우리 신경준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한 2분씩만 계셔도 학교가 아주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 안 가! 막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다니고 싶은 재미있는 학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들을 환경 재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을 어디선가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시끄러 공부나 해 밥이나 먹어 이런 부모와의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사실은 저나 이제 장윤선 기자님 같은 경우 2000년 이전에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교육이나 그런 내용을 그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듣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발이라고 하는 성장에서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환경교사 학교가 오면서 과연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이 아이들에게 생산적일까? 그들에게 유익할까? 합리적일까? 분명히 그들도 고민하는 삶이 있을 테고 그들도 미래에는 자신들이 행복하기를 원할 텐데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내 알고 있는 환경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첫 번째 출발점이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식사하실 때 TV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그리고 휴대폰 충전하고 샤워 끝난 이후에는 드라이기 플로어 그대로 꽂혀 있고 그러면 그 뽑는 활동을 친구들이 먼저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을까? 그 전까지는 내 방 청소도 한 번도 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그 친구들의 환경 지식을 부모님한테 다시 전달을 해드리면서 그 콘센트 벽 뒤에 있는
숨은 전기 에너지의 진실을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밀양 송전탑이나 청조 송전탑 문제가 TV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민들의 강렬한 저항 뒤에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불편한 에너지가 있어요라는 것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줄인 전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을 저에게 용돈으로 환원을 해주시면 이 지역 단체라든가 또는 환경 단체에 후원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생산적인 제안을 부모에게 하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아침에 그렇잖아요. 막 출근하기 바쁘고 뭐 어떤 날은 보면 하루 종일 전등 켜놓거든요. 네. 왜냐하면 켜놓은지를 모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켜놓고 하루 종일 그 전등 켜놓고 뭐 이런 집들 굉장히 많이 있을까. 어머 웬일이야 이걸 또 켜놓고 갔네 이러면서 이제 그 또 불을 켜고 막 이러면서 이제 24시간 48시간 내내 그 환한 집이 돼버리는 건데요. 사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제일 심각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특히 이제 학부모들, 특히 이제 집안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이후에 이 먹을거리 안전 문제.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생선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특히 이제 단체 급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단체 급식 전부 하는 건데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는 건지 다들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탈바꿈에서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먹을거리를 고민하게 될 때 네. 기존의 환경 오염에 대한 식품이 식단에 올라온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가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또 한 가지의 걱정이 크게 늘은 거죠. 방사능 식품이 우리의 식단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연일 TV 뉴스에서 보도되는데 이 안전 기준값은 정말 안전한 것인가. 전 국민은 사실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치가 370 베크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고 이후에는 물론 100 베크렐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의 어떤 국민보다 월등하게 건강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평균이면 평균 아니면 이하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워낙에 바쁘게 사는 현대의 네.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IPPNW 단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한하기를 독일에선 성인 기준으로 8 베크렐, 어린이 기준으로는 4 베크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시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100 베크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성인이나 어린이나 그 기준값이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네. 이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다라는 더 건강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말이 그래서 안 되는 얘기죠. 예. 사실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환경교육 받은 적이 없고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받지 못했고 사고를 겪어보지 못했고 이게 처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첫 번째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과정에서 이 방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음식을 선택하게 됐을 때 그중에 방사능 수산물이라고 하게 되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을 회류하는 네. 물고기 어종이 무엇인지 네.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종류들이 발견이 된다. 사실은 교육청을 통해서 아이들의 급식이 안전하게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과감하게 그 방사능 검사 측정기를 네. 교육청마다 구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교육청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느 교육청이 없습니까? 아이고 그 페이지는요. 탈바꿈 책에서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몇 페이지입니까? 알려주십시오. 99쪽에 나오죠. 99쪽에 나온답니다. 네. 여러분 책을 꼭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우리 친구들의 운동장에는 인조 잔디를 까는 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그 까는 비용이 1억 원이고 다시 또 폐기하는 비용이 1억 원이면 2억 원이에요. 네. 결국 한 학교의 인조 잔디 운동장을 깔지 않고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그 엄마들은 그 장에 갈 때 늘 그걸 그 신경을 쓰거든요. 이 일본산인지 아닌지 혹시 이게 그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늘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1+1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준대 막 이러면 뭐 세일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막 목숨 걸고 달려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에 갈 때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때 뭐 고등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배가 조업을 나갔어요. 네. 동해에서 만났습니다. 일본 배일 수도 있고 한국 배일 수도 있고 중국 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배에서 잡았는지에 따라서 원산지가 달라지게 돼요. 예. 1차 수산물들은 이런데 다시 또 2차 수산물이라고 하게 되면 생선을 가공해서 포장해서 비닐이나 캔에 담겨있는 오뎅이나 참치, 고등어, 네. 꽁치. 네. 이 수산물들은 더더욱 원산지를 알 수 없게 되는 원양산, 해외산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산지도 한국산이라고 해도 어느 바다에서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아니죠. 아닌가요? 어느 배에서 잡히느냐에 따라서 국적이 결정이 되는 거고 네. 2차 한번 가공을 하게 되면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는 개인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게 현재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태평양 한가운데 회류하는 일본 앞바다를 거쳐서 우리나라 오는 물고기들 명태생태 고등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을 가공한 어묵들들 제일 먼저 피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덩치가 큰 생선들 있죠. 네. 이런 애들은 사실상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명태, 생태, 고등어, 덩치가 큰 참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오늘 저녁 식단부터 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생님께서는 책에서 생선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런 거를 먹었었던 적이 있었지라고 네.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험한가요? 예전에는 반찬이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 민화를 보더라도 대들보에다가 굴비를 매달아서 그래요. 밥 한 숟가락을 뜨고 굴비를 바라보고 이렇게 식사를 했었던 네네. 그 추억의 민화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어떤 생선을 먹어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증폭되어 있고 사실은 그 방사능 피폭이 네. 원자력 사고로 인한 외부 피폭보다 음식물을 통한 내부 피폭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전 국민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생선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네.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현명한 기준을 이제는 국가가 제시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만들어야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될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2015년도에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다. 네. 그래서 방사능 오염된 생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대대손손 이제 추억으로 남겨두어야 할 유산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참 이게 예전에 저희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고기 대신 생선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건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그럼 다시 또 육류 소비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그래서, 풀만 먹어야 되나? 이거 정말 뭘 먹어야 되나?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이런 책도 있는데요. 참 이게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데 도대체 그 어떤 방식으로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요? 후쿠시마 이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민물고기로 대체해서 그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학교에 들어오는 기준치도 국가 기준치잖아요. 네. 뭐 핫셉이라고 하는 안전 기준치를 통과한 생선이나 수산물들이 학교 급식에 들어오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그 위험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광주교육청에서는 얼마 전에 아이들의 북어국에서 그 네. 북어가 방사능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에 도달하기 전에 전량 회수를 했었던 사례가 네. 바로 이번 겨울에 있었어요. 올 겨울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아이들에 들어가는 급식에 대한 전량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선 각 교육청에서는 방사능 계측기를 구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요구를 가정이 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해야 되는 거고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성을 우리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급식에서 수산물이 나오는 날 같은 경우 사실상 저는 이 메뉴를 먹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급식에서 생선 메뉴 또는 수산물 메뉴를 선택하지 않게 되니까 음식을 만들어내는 영양사의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먹지 않은 음식을 계속 내보내기가 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산물에서 이제 급식 식단을 점점점 줄이게 되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가 변화가 되고 다시 또 가정에서 생선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고 학교 주변에 있는 분식집에서도요. 떡볶이에 있는 오뎅도 친구들이 다 빼내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그 후쿠시마 이후에 변화된 특히 이제 그 숙문중학교에서 훌륭한 환경 수업을 받은 우리 중학생들은 이렇게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학원 끝나면 학교 끝나면 길거리에 떡볶이 오뎅 뭐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방비 상태로 전부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국가가 방조하면 이게 큰일 날 텐데요. 특히 이제 체르노빌 이후에 또 그리고 그 후쿠시마 이전에 일본 그 45년 그 이후에도 사실 뭐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그것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일본의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근접한 나라인 우리나라가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심각한 문제, 후대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여전히 우리는 핵 에너지, 원전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기자님께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네. 아주 값싸고 아주 효율 있고 괜찮은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이 상품을 제가 10만 년 할부로 드릴게요. 10만 년이요? 네. 요즘에 쇼핑몰 보면 뭐 12개월, 24개월, 전자제품들은 뭐 36개월, 자동차는 뭐 6년 이상 할부를 해주는데 이 상품을 10만 년 이상 할부를 해드릴 터이니 구입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아무리 길게 봐도 100년 남짓이잖아요. 그러면 10만 년 동안 이 상품에 대한 할부를 갚아야 한다고 치면 우리가 없어진 이후에 99,900년 동안의 그 할부는 누가 갚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0만 년이라고 하는 반감기 동안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환산되지 않은 채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후손들은 99,900년에 해당되는 할부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사실은 비윤리적인 에너지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원전은 계속 지어야 된다는 게 박근혜 정부 입장이고 그리고 또 원전은 또 필요하다. 값싼 전기를 우리가 마음껏 쓰기 위해서는 너희들 전기세 올리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면 원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게 정부 방침이고 시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바꾸는 대안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적 여론도 크게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전환기를 맞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질 거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에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여론의 형성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해 5월 5일 어린이날 전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멈추고도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현재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30%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그 30% 정도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그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줘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15%는 우리가 절약을 하자. 그리고 15%는 자가 발전을 하자. 네네. 그리고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만큼을 뭐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재생에너지로 가자. 태양 바람. 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예. 그렇죠. 전체 전기에서 얻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2% 속에서 태양바람 물 같은 경우 0.7% 네.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에너지 하위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럼 이런 대안들을 절약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거고 자가 발전을 하는 거고 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학교에 있지만 이 친구들과 얼만큼 절약을 할 수 있을까 네. 학교에서 실천을 해봤어요. 친구들이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2012, 2013, 2014 네. 이렇게 3개년 동안 절약한 양이 무려 누적 28%나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인도 할 수 있고 국가 정책에서 에너지 절약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은 채 우리는 이만큼의 전력 소비가 더 필요하고 또는 개발을 하고 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야 라고 해서 2035년까지 41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늘린다고 한다면 네. 지금 밀양, 청도, 송전탑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놓이는 지역 네. 그리고 다시 송전탑을 설치하는 지나는 전국에 있는 지역들 네네. 이 에너지의 현장에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전 세계에 준비되지 않은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장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작년부터 사용후 해결료 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한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용 후의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2035년 41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네.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내에 그 사용 후 핵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핵 폐기물 처분장에서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유지가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2천여 개의 핵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국이 이제 핵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정의로운 것인가? 그 정책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네. 잠잘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네. 저 원전 저대로 특히 이제 고리 원전 1호기 같은 거 저거 그냥 놔둬도 되나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네. 정책과는 별도로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사능이 미치는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이 편리함이 주는 안락함 때문에 그걸 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하나 뽑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밖에 저희가 좀 이렇게 핵 없는 세상으로 가도 될 정도의 전 국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네. 미니 태양광을 후원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50%, 지자체가 50%. 그래서 개인으로 치게 되면 35만 원 정도면 네, 서울시가 하고 있죠. 네, 서울도 하고 있고요. 뭐 네. 수원이나 완주나 광주나 천안이나 대전이나 굉장히 많은 지자체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베란다라든가 유리창이나 옥상에다가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서 내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 태양광 텃밭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생산을 하는 네. 그 책임의 역할을 현대인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은 채 콘센트 벽 뒤에서 밀양이나 청도에서는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생산의 주체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고요. 생산에서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것들도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 옥상에 네. 태양광 발전을 올리고 거기서 남은 수익금들을 이제 조합원에게 네. 이제 환원해주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그 원전을 줄이고 그리고 또 대안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핵 없는 세상,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실천적 과제는 사실 주변에 널려 있다. 다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환경운동연합이 그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이제 그 바람
암과 관련해서 암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사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집 매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떠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그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보상이나 뭐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어느 곳에서는 주민들이 살 수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꼭 하시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사실은 책을 통해서 세상은 굉장히 따뜻하고 밝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탈바꿈이라고 하는 책을 21명의 저자들이 네.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뭐 의사에서 교수, 그리고 학생에서 교사,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염려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국가가 제시하지 않았던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누고자 완성한 책이에요. 네. 이와 같은 것들을 성인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읽힐 기회를 주게 된다면 네. 그 친구들의 생명과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사능 안전 생활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전국 순회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 21분의 저자가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다 같이 탈핵 전도사가 돼서 전국을 돌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네. 좀 튼튼하고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